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유엔 핵 군축 회의에서 믿기 힘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그 위력은 핵폭탄의 무려 5,000배에 달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에 있던 세계 최정상급 군사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 무기, 정말 핵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경악시킨 대한민국 신무기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4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집 전체를 뒤덮었죠.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군 소속이었던 아버지는 2011년 ISAF 임무 중 IED 폭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있던 한국군들, 오시노 부대라고 불렸던 그들에 대한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의 전우들이 찾아와 말했죠. 한국군들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죽음에 그들도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독일군 장교가 했던 말. 슈나이더 소령은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다가 순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EADA 전략무기 분석관이 된 지금 저는 냉정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추측보다는 증거를 믿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마치 20년 전 그 슬픈 밤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현무 미사일에 대한 나토 분석 보고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동료가 건넨 파일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했다는 8톤 탄도의 괴물 미사일.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톤이라고요? 물리법칙을 무시한 과장된 스펙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더군요. 일본계 분석가 히로 아라카와가 제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나 분석관 말이 맞습니다. 아시아 무기들은 항상 과대포장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은 더 심하죠. 자국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포장하는 게 그들의 습성입니다. 히로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어요. 자크 부국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한나가 정확히 봤군. 이런 허풍 무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하지. 우리는 검증된 서구 기술에 집중해야 해. 그 순간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빚을 갚은 듯한 기분이었죠. 아버지를 잃게 만든 그 나라의 과장된 무기를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한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히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다 그래요. 현실성 없는 스펙만 자랑하죠. K 전차도 그렇고 KF-21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홍보용 숫자만 화려하고 실제 성능은 의문투성이죠. 히로는 계속해서 한국 무기 체계의 문제점들을 나열했습니다. 과장 광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 실전 경험 부족 등등. 모든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우리가 정확히 걸러내야 합니다. 다토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추측이 아닌 사실로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군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이런 감상적인 생각은 곧 떨쳐냈습니다. 저는 EADA의 분석관이니까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현무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8톤 탄두, 36톤 총중량, 마하 10 낙하속도. 숫자만 보면 정말 화려했어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한국이 이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보고서를 검토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기술은 기록할 가치도 없다. 자크 부국장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현무 관련 모든 자료를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delete, delete, delete. 한 줄 한 줄 지워나가면서도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는 기분이었죠. 8톤 탄두, 마하 10속도, 콘크리트 100m 관통? 이런 비현실적인 수치들이 우리의 진지한 보고서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삭제 작업을 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에서 제공한 기술 자료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거든요. 단순한 홍보 자료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공학적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특히 추진체 기술 부분은 놀라웠어요. 고체 연료의 연소 제어 방식이 기존 서구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방식을 실제로 구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히로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이상해, 한나?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가 생각보다 정교해서요. 한국 애들 허풍 부리는 데는 진짜 천재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능력만큼은 인정해줘야지. 히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포장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내용까지 진짜인 건 아니죠. 그런데 문서를 정리하다가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소연 박사.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이라고 되어 있었죠.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왜 이 이름이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정소연 박사의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졸업, MIT 박사과정 수료, 고체연료, 추진체 전문가. 이력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력이 좋아도 한국이라는 한계가 있죠. 한나, 뭐 하고 있어? 히로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그 황당한 한국 무기 자료 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했죠. 하지만 정소연이라는 이름은 왠지 지우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야. 히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무기 성능은 과장하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기술이라고 우기고 서구 기술 표준에 맞지도 않는 것들을 세계 최고라고 포장하지. 히로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K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존 유럽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 등등. 우리가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나토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라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우리는 서구 군사기술의 수호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과장 광고에 속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정소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죠. 그러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여성 과학자, 신개념 추진체 기술 개발로 주목받아. MIT 출신 정소연 박사, 고체연료 분야 혁신 이끌어. 아시아 최초 국제 추진체 학회 기조연설자로 선정. 기사들을 읽어보니 정소연 박사는 생각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였습니다. 특히 2018년 MIT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추진체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력이 좋다고 해서 기술이 검증된 건 아니죠. 서구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과장 광고가 심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동료가 했던 말. 한국군들은 뭔가 달랐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 비과학적인 접근, 감정에 치우친 판단. 그런 게 아닐까요? 아버지도 그런 한국군들의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전사 일주일 전에 보내신 편지였죠. 한나야,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나라 군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한국군들은 정말 독특해.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도 한국의 다른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셨던 건 아닐까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소연 박사, 한국 과학자, 현무호점,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정소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05년 미군이 개발을 포기했다는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 자료였죠. 우주에서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핵무기급 파괴력을 내는 무기.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신의 지팡이, 일명 신이 내리는 망치라고 불렸던 이 개념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차세대 전략무기였어요. 대기권 밖에서 고밀도 금속 막대를 떨어뜨려 순수한 운동에너지만으로 지하 깊숙한 목표를 파괴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주에서 정확한 좌표로 투사하는 기술적 한계, 대기권 진입 시 발생하는 마찰열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어요. 미국조차 포기한 불가능한 무기였던 거죠. 그런데 한국의 현무 설계도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미군이 포기한 운동에너지 극대화 기술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거든요. 마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낙하하여 순수한 운동에너지만으로 지하 100m까지 관통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히로, 이 자료 좀 봐줄래요? 히로가 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 기술 베끼기 한 거네요. 전형적인 아시아식 카피캣이죠. 미국이 이미 포기한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복사라기에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달랐거든요. 미군이 우주 기반 시스템으로 접근했다면 한국은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로 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어요. 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정소연 박사의 2018년 논문이 참고문헌에 있었습니다. 미군 자료보다 3년이나 빠른 시점의 논문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이 논문이 먼저 나왔는데 뭐가 이상해요? 히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이 기밀로 연구하던 걸 한국이 나중에 흉내낸 거겠죠. 발표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연구는 미국이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정소연 박사의 논문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MIT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었어요. 제목이 Kinetic Energy Maximization Through Hypersonic Velocity Control in Solid Fuel Propulsion Systems였죠. 논문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이 기술적 한계라고 포기한 부분을 정소연 박사는 고체 연료, 연소 제어로 해결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던 것을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로 만든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추진체 설계 철학이었어요. 서구 기술이 복잡한 다단계 시스템으로 접근한다면 정소연 박사는 단일 추진체로 극초음속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 무기인 신기전의 현대적 해석 같았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히로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한나, 설마 그 논문 믿는 거 아니죠? 아시아 논문들은 대부분 이론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특히 한국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히로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과학 기술이 아직 서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특히 첨단 무기 기술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히로 말이 맞아요. 논문이 좋다고 해서 실제 기술이 검증된 건 아니죠. 특히 한국처럼 과장 광고가 심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계속 정소연 박사의 연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미군이 포기한 신의 지팡이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집에서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신기전부터 현재의 현무 시리즈까지 놀랍게도 일관된 기술 철학이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추진체 기술, 서구식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한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신기전은 대나무 통에 화약을 넣어 만든 단순한 로켓이었지만 그 시대로서는 혁신적인 무기였어요. 현무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유도 시스템 대신 정확한 탄도 계산과 강력한 추진력에 집중한 설계였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연방군 최고의 무기 전문가셨거든요. 항상 무기는 복잡할수록 고장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전장에서는 단순하고 확실한 것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현무호는 아버지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무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복잡하지 않지만 효과적인.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생각은 안 됩니다. 저는 냉정한 분석관이니까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도 자꾸만 정소연 박사의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미군이 포기한 신의 지팡이. 개념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의구심도 곧 떨쳐냈습니다. 저는 EADA의 분석관이니까요. 검증된 기술만 믿어야 합니다. 그단 미친 무기 신화는 절대 발표하지 마. 자크 부국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현무호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을 때의 반응이었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책상을 내리쳤어요. 부국장님, 하지만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소연 박사의 논문을 보면 한나, 자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그 동양 여자한테 홀린 건 아니겠지. 우리는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보여줘야 해.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자크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EADA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것. 유럽 방산업체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감히 서구 기술에 도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네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슈나이더 소령은 철저한 군인이었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분이었다고. 아버지를 언급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크는 제 약점을 정확히 건드린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을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학적 검증보다 편견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알던 EADA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한국 현무호의 거짓말 아시아 과장 광고의 전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만 회를 넘어섰죠. 8톤 탄두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물리 법칙을 무시한 허풍입니다. 히로의 영상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추측과 편견투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아시아 특유의 과장이라는 표현만 반복했어요. 댓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한국은 과장 광고의 나라. 서구 기술 따라잡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K방산 신화는 마케팅일 뿐. 아시아 무기 믿으면 안 된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과연 과학적 검증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편견일까요? 특히 1호가 영상에서 한국 문화 자체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쾌했어요. 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라 실제보다 과장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동양의 무기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깡통, 서구의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허상. 지원 말들이 과연 객관적인 분석일까요? 저도 모르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고민했습니다. EADA 분석관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호기심 사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읽어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내온 마지막 편지들이 있었거든요. 한국군들은 정말 다르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함께 지내보니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겠어. 서구식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더군. 오늘 한국군 부대를 방문했다. 그들의 장비는 우리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었어. 특히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장교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들의 기술이 서구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수준이었어.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니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죠.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가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방산시장 조사라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현무호 기술 검증이었죠. 자크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ADA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결국 일주일간의 출장이 승인되었습니다. 히로는 떠나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나, 그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속지 마. 한국인들은 손님 접대하는데 천재야. 진실은 따로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그 나라에 제가 와 있다니. 공항 곳곳에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말이에요. 택시에서 바라본 서울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최첨단 빌딩들과 전통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뭔가 동서양이 만나는 독특한 도시였어요. 히로가 말했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의 역동성이었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 건설 현장의 분주함, 거리의 활기찬 에너지, 모든 것이 발전을 향한 의지로 가득해 보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정소연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독일 EADA에서 온 분석관이라고 소개하니 의외로 반겨주셨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언제든 ADD로 오세요. 기꺼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소연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되었죠.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현무호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요. 물론입니다. 다만 기밀 사항도 있으니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하늘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풍경을 보셨을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군들은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그들만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혹시 아버지도 저처럼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내일이면 정소연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현무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객관적인 분석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편견이 아닌 사실로요. 우리 기술은 방어를 위한 겁니다. 정소연 박사의 첫 마디였습니다. ADD 대전 본부의 연구실에서 만난 그녀는 생각보다 소탈했어요. 화려한 연구실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검소하고 실용적인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기술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방어요? 저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8톤 탄두를 가진 미사일이 방어 무기인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무기는 공격용으로 분류되는데요. 정소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현무호의 상세한 설계도가 떠올랐어요.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미사일의 모습은 정말 위압적이었습니다. 한나 분석관님, 이 무기가 만들어진 이유를 아시나요? 정소연 박사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지하 시설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하 터널들과 깊숙이 숨겨진 핵시설들이 보였죠. 북한이 지하 200m의 핵시설을 숨겨놨거든요. 기존 무기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미국의 GBU-57도 60m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현무호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만으로도 더 깊이 관통할 수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타격하는 무기였어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하 깊숙한 위험만을 제거하는 방식이었죠. 보세요. 이 시뮬레이션을. 정소연 박사가 마우스를 조작했습니다. 현무호는 목표물 주변 반경 100m 이내의 지상시설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가 수직 관통에 집중되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구 무기들이 대면적 파괴를 추구한다면 현무호는 정밀한 수술용 메스 같은 개념이었어요.
독일도 그런 위협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소연 박사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지리적으로 그런 직접적 위협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나토라는 우산 아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 있었죠. 연구실을 둘러보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정소연 박사가 MIT에서 연구하던 시절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의 이력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MIT에서 고체 연료 연구를 하던 중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미군의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다가 다른 접근법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정소연 박사는 자신의 연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군이 우주 기반 시스템으로 접근했다면 그녀는 지상 발사 시스템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실을 둘러보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소연 박사가 실험 장비를 조작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고온의 연소 가스가 새어나와 손등에 화상을 입힌 거였죠. 그 심하지 않은 화상이었지만 병원에 가야 했어요. 괜찮습니다. 연구가 더 중요해요. 정소연 박사는 손을 감싸주고도 실험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안전 규정 때문에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는데 정소연 박사는 달랐어요.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정소연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정소연 박사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연구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연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파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연구하다 보면 이런 일은 자주 있거든요. 치료를 받고 나온 뒤 우리는 남산타워 근처에 올랐습니다. 정소연 박사가 제안한 곳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이에요. 정소연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도시를 가리키며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저기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저곳에는 수만 명의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숙제하는 방, 어머니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부엌, 아버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거실. 모든 불빛이 소중한 삶의 공간이에요. 정소연 박사는 계속해서 도시 곳곳을 가리켰습니다. 학교, 병원, 회사, 상점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나 분석관님의 아버지도 군인이셨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신 걸까요? 독일과 한국이 함께 ISAF에서 활동했어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분명 훌륭한 분이셨을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말씀을 한국 과학자로부터 듣게 될 줄이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기록에서 본 건요. 동료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군과도 협력을 잘했다고 하고요. 특히 위험한 임무에서도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소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실을 더 알려주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 한국군도 함께 있었어요. 구조 작업에 참여했고요. 우리도 그분을 잃은 슬픔을 함께 했어요. 전쟁터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동료였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껴요. 전쟁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정소연 박사의 말을 들으니 제 안에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현무호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억지력을 통해 전쟁 자체를 막는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는 없는 편지였지만 마음속으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한나,
자네 뭐 하는 거야?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에게 자크 부국장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현무호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부국장님, 서울에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현무호는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자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정말 그 동양 여자한테 홀린 거군. 실망이야, 한나. 자네 같은 인재가 이런 함정에 빠지다니. 홀린 게 아닙니다. 과학적 검증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하지만 자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컴퓨터에 접근해서 뭔가 조작을 했어요. 제가 작성하던 보고서가 삭제되는 걸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국장님, 왜 그러세요? 이건 과학적 분석 보고서인데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 유럽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지. 한국 기술이 인정받으면 라인메탈이나 탈레스가 타격을 입어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 검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적 이해관계였죠. EADA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분석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인가요? 우리는 과학자들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지. 자네도 알겠지만 EADA의 예산 상당 부분이 이들 업체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보고서를 낼 수는 없다고. 자크가 나간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EADA 분석관으로서의 의무와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조직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의 한 군산업체가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을 불법으로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첩보였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죠.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ADD 내부 인사를 매수하려는 시도, 연구자들의 개인 정보 수집, 심지어 연구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까지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건 기술 도둑질이잖아요. 저는 즉시 정소연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비밀리에 정보를 전달해야 했어요. 안전한 채널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죠. 고마워요, 한나. 당신 덕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정소연 박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소속된 조직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 미안해요.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건 당신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ADA 내에서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경로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추적했어요. 밤낮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이메일 기록들을 분석했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크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유럽 방산업체들과 결탁해서 아시아 기술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의 기술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아시아 기술의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K방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강화하자. 기술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핵심 기술 유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EADA가 중립적인 분석 기관이 아니라 유럽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기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한나, 자네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군.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야. 순수한 과학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상급자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나, 자네 앞으로 현무 관련 업무에서 제외야. 자크의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때 의외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히로였어요. 계상회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한나, 미안해. 나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히로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의 진가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나도 처음엔 의심스러웠어.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웠어.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야. 히로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무호의 추진체 기술,
유도 시스템, 탄두 설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정소연 박사의 연구는 정말 대단해. MIT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야.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히로의 고백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기술은 국경이 없는 건데. 그날 밤 둘이서 밤새 대화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 분석관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해서요. 히로는 자신이 왜 한국 기술을 폄하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의 로비, 아시아 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사실 나도 압박을 받았어. 일본 방산업체들이 한국 기술을 견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했거든. 하지만 이건 과학이 아니야. 정치야. 저희는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EADA 내부의 부패를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알릴 것인지 고민했어요. 내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발표할 거야.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무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바랐던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한나, 정말 위험한 결정이야. 자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히로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과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게 우리의 의무야.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소연 박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제가 미넨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드렸죠. 고마워요, 한나.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미 결정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그날 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진실을 위해 싸우셨을 거예요. 히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 그렇게 저희는 함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의 발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학자로서의 양심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넨 안보회의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현무호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거든요. 1500명의 청중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당 뒤쪽에서 자크 부국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옆에 앉은 라인메탈 관계자들과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마 제 발표를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한국의 현무호 미사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자크 부국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현무호 기술을 검증한 결과 기존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미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 정소연 박사와의 대화, 그리고 기술적 검증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PPT 화면에는 현무호의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8톤 탄두는 과장이 아닙니다. 정밀한 물리학적 계산에 기반한 현실적 수치입니다. 이때 한 프랑스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분석관님, 그런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자료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MIT에서 발표된 정소연 박사의 논문, 미군의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와의 비교 분석, 그리고 독일 내 고체 연료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까지.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입니다. 기존 서구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더 높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기술 전문가들은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회의장 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냐? 아시아 로비에 넘어간 거지. 그 순간 희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픽쇼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희로가 외친 건 제 발표가 아니라 회의장 뒤에서 야유를 보내는 일부 유럽 업체 관계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한나 분석관의 발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입니다. 편견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로의 지지 발언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현무호의 기술적 완성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과 부수 피해 최소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화면에는 현무호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깊숙한 목표물만을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 민간 시설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 무기에는 강철만이 아닌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느꼈을 감정, 정소연 박사가 보여준 사명감, 그 모든 것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한국 과학자들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발표에 공감해 주었어요. 특히 미군과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독일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분석관님의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희생이 저를 더 객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편견이 아닌 과학으로 판단하게 되었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EADA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과학자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만이 우리의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미군 장성의 말이었어요. 우리도 한국 기술을 재평가해야겠군요. 좋은 발표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용기 있는 분석이었어요. 이스라엘 전문가도 말했습니다. 현무호 기술을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이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몇몇 유럽 업체 관계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로비에 넘어간 배신자, 유럽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노. 이런 말들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희로가 다가왔습니다. 한나, 정말 멋있었어. 나도 너처럼 용기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고마워, 희로. 내가 함께 해줘서 힘이 났어. 그날 밤 호텔에서 정소연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발표 잘 봤어요. 고마워요, 한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과학자의 의무니까요. 당신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소연 박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에게 떳떳한 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편견을 버렸어요. 그리고 진실을 찾았습니다. 독일 EADA 분석관이 한국 무기를 옹호한 진짜 이유. 독일 최대 일간지 디 벨트와의 인터뷰 제목이었습니다. 미넨 발표 이후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거든요. 유럽 전역에서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나요? 한국 과학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 중간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소연 박사가 보여준 진심,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했던 그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정소연 박사는 말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이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 이웃, 나라를 지키려는 거라는 거려.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EADA 내부의 반발은 어떠했나요? 심했죠. 제가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는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죠. 인터뷰가 끝난 후 더 많은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BBC, CNN, 프랑스 르몽드까지 제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EADA 내부에서는 저에 대한 압력이 거세졌어요. 한나, 자네는 이제 여기서 일할 수 없어. 다크 부국장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게 될 거야. 유럽 방산업계에서 자네를 받아줄 곳은 없을 테니까. 다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연했습니다. 이미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제의가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특히 MIT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소연 박사가 추천해준 것 같았어요. 한나, 우리 연구소로 오지 않겠나?
객관적이고 용기 있는 연구자가 필요해. MIT 연구소장의 제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EADA의 편향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제 폭로가 단초가 되었죠. EADA가 중립적인 분석 기관이 아니라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기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조사위원회의 발표였어요. 몇 달 후 자크를 포함한 여러 고위 간부들이 사임하게 되었죠. 히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과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히로의 사과 영상은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연구소를 차려서 아시아 기술 협력을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죠. 며칠 후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소연 박사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한나에게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 기술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보여준 과학자 정신이에요. 한국에 다시 오면 꼭 연락 주세요. 함께 연구할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번엔 평화를 위한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한국군들과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었는지 말이에요. 감사와 존경을 담아 정소연.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썼어요. 소연에게 나는 그들의 기술보다 그들의 정신에 감동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진정한 과학자 정신,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무기보다 강했어요. 곧 한국으로 갈게요. 이번엔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요. 아버지도 이런 결정을 지지하실 거라고 믿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니까요. 존경과 우정을 담아 한나. 몇 주 후 저는 정말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EADA 분석관이 아니라 MIT 연구원으로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소연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연구진들이 함께 있었어요. 한나, 환영해요. 정소연 박사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려. 택시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6개월 전과 달라 보였어요. 편견의 안경을 벗으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나. 정소연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는 여행. 그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마침내 진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을,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제 저는 국경 없는 과학자가 되겠어요. 평화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신 일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딸 한나가 편지를 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진짜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